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뭘 말이냐?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산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가격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도요. 우연히 어머니의 아버지 등기부 등본을 뗐다가 알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네 아버지와 나의 재산이야. 너의 재산이 아니란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는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걸 참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셨던데 그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하셨으면 지금 엄청나게 불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인데 뭐라고요? 그럼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그렇단다. 네 아버지는 너가 스스로 성공하길 바라셨어. 너가 지금 하는 일도 잘 될 텐데 더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어머님, 사실 이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조금 도움을 청하고자 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릴 것만 같았죠. 당장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만 같았죠. 그럼 그 사업을 정리하거라. 어차피 지금 돈을 주어서 간단히 해결되는 거였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 분명 내가 지금 도와준다고 해도 나중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돈이 들 거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야말로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는 너를 부족함 없이 키웠잖니. 대학교 학비까지 대줬으면 내 역할은 다 한 거 아니니. 이제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가거라. 저 아직 포기 안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뒤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뻔뻔하게 어머니에게 아버지 유산을 달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욕심 많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뭐든지 하는 아들로부터 큰 고통을 받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임정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딸에게 추천을 받아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 저와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을 겪은 또래 분들이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부끄러워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도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참 좋은 말씀과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은 말씀드린 대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좋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가슴에 새기고 남은 짧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저는 강원도 평창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평창에서도 차로 조금 더 들어가야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저의 고향이에요. 어렸을 적 이곳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고 나서 서울로 상경을 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 저와 나이든 막내딸 둘이서 살고 있지만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서울로 떠났던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시골에 사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도시로 가고 싶었죠. 하지만 큰오빠들이 모두 서울로 가버려서 아무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막내였던 저라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했죠. 제가 워낙 늦둥이라 제가 성인이 막 되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꽤 있으셨거든요. 저는 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던지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그러던 중 제가 24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그 나이에 암을 공부하셨죠.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버티지 못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가 버티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 고향의 가족은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은 놔두고 논밭은 지인분들에게 빌려드린 뒤 무작정 서울로 떠났어요. 누가 봐도 시골 처녀였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오빠들만 믿고 간 서울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큰 오빠는 저를 위해 작은 쪽방을 내주었어요. 그게 저희 첫 집이었죠.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구한 직업은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없었고 앉아서 하는 일은 성미에 맞지 않았죠. 다행히도 버스 안내양은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일하고 그 이후엔 다방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상한 다방은 아니고 오빠의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건전한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커피와 차를 타고 손님들에게 내주는 일을 했어요. 훨씬 더 몸이 편했죠. 그 일도 좋았어요. 주인분들도 좋은 분이셨고 매일 다른 손님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을 배웠고 거기서 일한 지 2년이 넘어갈 때였어요. 손님들 중에 단골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 손님은 2년 내내 저희 다방에 오셨고 제가 타는 커피와 차 맛이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여러 어르신분들한테 배운 비법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손님과 매우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손님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곤 인상이 깊으셨던지 자기와 함께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군요. 알고 보니 서울에서 유명한 장사꾼이셨더라고요. 당시에 많은 다방이 있었을 때였는데 자신도 다방을 하나 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곳을 운영해 줄 수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의도 부근에 큰 다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운이었죠. 나이도 젊은데 거기다 여자가 그 큰 다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요. 어르신은 제가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에 나갔죠. 당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DJ들도 영입하고 좋은 노래가 나오면 항상 레코드 가게에 가서 1등으로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도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항상 어르신은 저에게 시골 촌놈이 출세했다고 농담조로 말하곤 하셨어요. 그렇게 제 나이 20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주위 사람들과 오빠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분들에겐 그렇게 큰 문제였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일이 좋았고 돈을 버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렇게 저는 몇몇 어르신의 가게를 더 운영하게 되었고 저의 역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는 돈도 많아졌죠.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일한 돈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중산층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해서 삶을 시작하는데 조금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주변엔 아무런 친구도 사람도 없었죠.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을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번번이 차이더라고요. 그랬겠죠. 당시에 저는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자존심이 좀 센 편이고 여성스럽지도 않아서 저를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포기해야 하나 싶은 찰나에 제 주변에 괜찮은 남자 한 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를 거둬주신 어르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장사를 시작했고 소질이 있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 같이 만나는 일도 잦았고 나이도 저보다 4살 많은지라 친한 오빠로 생각하게 됐죠. 그 사람은 제가 주변 사람들과 달리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당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저를 여자라고 많이 무시했었었는데 그 남자는 그렇지 않았죠.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선을 보다 실패를 하던 중에 그 남자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자기랑 살자고요. 저는 장난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죠. 한 번도 그 오빠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고민한 뒤 그 오빠와 만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시엔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여서 서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어르신도 오빠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여성도 소개시켜주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빠가 저와 교제를 한다고 어르신에게 말하자 어르신은 예상과 달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어르신은 자신의 아들이 잘 나가는 명문가 자제랑 결혼하길 원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이 장사를 하다 보니 돈은 많은데 명예 쪽으로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빠를 다독였고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어요. 어르신은 제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맡겼던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 모든 걸 포기하는 대신 오빠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죠. 오빠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못 버티시고 저희 사이를 허락해 주시더군요.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저희는 아버님 그러니까 어르신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후다닥 결혼을 진행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이쁜 딸을 낳았죠. 저는 육아에 전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열중했죠. 어차피 경제적으로는 남편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삶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부와 명예에서 가족과 행복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던 중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셨고 유일한 아들이었던 남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집안에는 유전병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수축되는 희귀병이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필수 근육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결국 호흡까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었죠. 그래서 많은 남편의 친척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타계를 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모두 다 걸리는 건 아니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한시름 놓았죠. 왜냐면 남편보다 건강한 사람은 정말 없었거든요. 저랑 살면서 한 번도 병치레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사업의 크기는 점점 늘어났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점점 남편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쉽게 피로를 느꼈고 가끔 일하다가 중간에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저 너무 일에 치이며 살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도 유전병을 가진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현하는 병이었죠. 저는 절망에 빠졌지만 티내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남편을 두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요. 지금 이곳에서는 당신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많은 걸 두고 어떻게 가? 내가 하는 일에 몇 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평생 힘들게 일하면서 살다가 갈 거예요.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당신은 몰라. 내가 이 일을 그만둔다는 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말했죠. 우리 가족이 삶의 의미라고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 살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고민을 하더군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고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 그들에게도 타격이 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저의 말을 들었고 모든 걸 정리한 뒤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자신의 후임자를 찾아야 했고 정리해야만 하는 곳에 직원들에게는 퇴직금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챙겨주었어요. 원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저나 남편이 원한 것이었기에 감수했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잘 정리할 수 있었죠. 물론 사람들에게 병에 대해선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을 접는다는 말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근데 여보, 나는 완전 서울 태생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생각해 본 곳 있어? 네, 있어요. 제 고향으로 가요. 당신 고향, 평창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저도 아는 시골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는걸요. 이럴 땐 시골촌 놈 덕을 보는구먼. 당신도 참.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인 줄만 알고 있어요. 가서 배워야 할 게 투성이에요. 논밭일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시골은 밤낮으로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 들어봤죠. 그래도 저희 마음은 훨씬 가벼웠어요. 남편에게도 고마웠죠. 힘들고 바쁜 시간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너무 희한했어요. 어렸을 적엔 너무나 나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4명의 가족은 저희 고향으로 향했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집안 여기저기를 고쳐야 했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작은 논밭에다 새로 산 논밭을 더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아이들도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처음엔 시골 학교 애들에게 서울 촌놈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말이에요. 남편도 어느새 금방 시골 청년이 되더군요. 힘들다고 불평불만할 만한데 그이는 한 번도 저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곤 언젠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기로 오길 참 잘했어. 생각해보니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만 생각했고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보지 못했어. 근데 당신 덕에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이게 더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사람들과 복작이며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당신과 단둘이 조용히 있는 게 더 좋아. 정말로 다행이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의 병은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고통을 없앨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이들은 워낙 어렸을 때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많은 재산이 있는 걸 아이들이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였죠. 지금도 충분했어요. 저희가 농사를 지은 것을 파는 걸로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진 돈으로 근처에 괜찮은 땅과 산을 샀어요.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그 돈을 쓰고 싶거나 서울로 가고 싶어 질까봐 쉽게 팔지 못하는 땅과 산을 산 것이었죠.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얼마인 줄도 잘 몰랐어요. 가끔 땅을 사고 싶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은 금방 흘러갔어요. 저희들은 백발이 되어갔고 아이들은 눈에 띄게 자랐죠. 큰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갔어요. 저처럼 시골에서 사는 게 아닌 서울에서 큰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욕심이 많은 아이였죠. 공부도 잘했기에 대학생이 되자 맞아 서울로 간 것이었죠. 딸은 아들과는 정반대였어요. 도시로 가기 싫어했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욕심이 많지 않고 소소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저와 남편은 둘의 의견을 모두 존중했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그런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근처 지방대를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도 여전히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했고 딸은 평창 시내 군청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인생이었지만 저희는 아들과 딸 모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일하면서 알게 된 이쁜 아가씨였죠. 그들은 결혼하고도 서울에 살고 싶어 했고 저희는 그러라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샀던 땅값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을 위해 집을 한 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했거든요. 워낙 구석진 곳의 땅이라 많이 올랐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올랐더군요. 당시 돈으로 50억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 땅을 팔고 아들의 집을 지원해 주었어요. 아들은 놀라더군요. 그런 돈이 어디 있었냐면서요. 저희는 끝까지 잡아댔죠. 지금까지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이라면서요. 아들은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납득을 하더군요. 그 다음은 딸 차례였어요. 하지만 딸은 번번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열심히 소개팅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저와 남편도 주변에 수소문해서 많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듯 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보채는 것도 그 아이에게 부담이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이 심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못했고 농사일은커녕 집에서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데 하루를 꼬박 보내야 했습니다. 이 병이 며칠은 괜찮다가 또 며칠 동안은 아픈 병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엔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느 날에는 정말 곧 죽을 사람처럼 아파했거든요.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워낙 희귀병이라 케이스가 적어서 불치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와 약 그리고 진통제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논바치를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남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편에게 집중하기로 했죠. 남편은 잘 견뎌주었어요. 그리고 행복했다고 말해주었죠. 얼마 안 가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도 와서 임종을 지켰죠. 남편은 가기 전 저에게 남은 재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남편은 욕심 많던 첫째 아이가 걱정이었던 것이었어요. 스스로 성공하길 바랬죠. 저는 그때 그이에게 아버님, 그러니까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딱 어르신이 그러셨거든요. 남편에게 장사를 가르치실 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아버님이 닮았던 거겠죠. 저는 그런 남편의 뜻을 따라 아들이 스스로 성공하기 전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는 이곳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딸이 가끔씩 와서 얼굴을 보고 가곤 했지만 결국엔 혼자였어요. 참 이상하더군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저 혼자 이곳에 남겨져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도 혼자 남겨진다는 게요.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주변 친한 이웃들과 삶을 나누면서 다시 농사일도 시작했어요. 참 시간이 안 가더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나도 저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마당을 쓸고 해가 뜨면 농사를 지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선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친한 이웃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노인정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또래 친구들과 채소를 다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몸이 불편할 때는 딸에게 부탁해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적응은 되었지만 가끔은 아들이 보고 싶더군요. 아들은 사는 것이 바쁜지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명절에도 매번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임에도 너무 사랑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거의 2년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아들을 얼싸 안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말에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대답에 의아함이 들더군요. 아들은 전화를 할 때도 항상 용건을 묻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찾아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아니다. 괜찮다. 일하는 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온 게 어디냐. 참, 새로 시작한 사업은 좀 어떠냐. 잘 되어가고 있어. 아직 초반이라서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해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초장부터 일 이야기부터 했지? 아가야, 너는 여전히 곱구나. 나이가 든 것 같지가 않아.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여전히 고우세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죠? 그래, 나는 크게 불편한 데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너가 우리 성훈이 옆에서 이것저것 보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분명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어색한 행동과 웃음이 보였죠. 계속해서 하는 말들도 다 형식적인 말밖에 없었죠. 저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게 하룻밤을 머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왔다 가놓고서는 또 웬일이냐? 그냥요. 제가 지금껏 저 사느라 어머니 뵙지도 못하고 그런 게 마음에 짐이더라고요. 이제라도 자주 찾아뵈려고요. 어머니 농사지어 나가는 길이셨죠.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서라, 너랑 며느리는 농사일 해본 적도 없잖니. 배우면 되죠. 세상에서 농사 제일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다 봤던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을 하고서는 집에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죠. 그래서 언제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농사일이 끝나고 저녁만 먹고 다시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제 감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가 참 밉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의심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에도 저희 집에 왔죠. 사실 그들은 농사일을 도와준답시고 왔지만 완전 초보였기에 오히려 방해만 되었어요. 그리고 매번 저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이 저는 부담스러웠고 점점 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농사일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훈아, 아가야, 이제 됐으니 그만 오거라. 너희 사업일 하는데도 바쁠 텐데 이런 데다가 쓸 시간이 어딨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거려. 맞아요, 어머님. 공기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여기 오면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그들은 역시나 형식적인 답변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들에게 진위를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의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시골의 편안함과 조용함 그리고 좋은 공기를 즐기러 왔다기엔 그들이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을 했고 보지 않을 땐 대충 했죠. 성훈아, 솔직히 말하렴.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니? 사실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뭐라고? 나를 모시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여기서 혼자 있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적적하실 텐데 여기 생활 정리하시고 올라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정말이니? 그게 이유야? 아들은 잠시 대답을 연기하더군요. 그리곤 말했어요. 네, 어머니 맞아요. 이제 농사일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들은 아직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싫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갈 거다. 너도 내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온 것 알고 있잖니. 옛날 일이잖아요. 여기서 혼자 뭐 하시려고요? 그래도 이게 내 삶이다. 네 아버지도 여기서 갔어. 네 아버지 놓고 나는 아무 데도 못 간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만 받으마. 돌아가거라. 아들과 며느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여기에 남고자 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도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아들과 며느리가 솔직한 속내를 보이지 않은 것이었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흐르고 저랑 친한 이웃사촌이 저에게 와서 말해 주었거든요. 아니, 임댁 아들들이 최근에 부동산에 왔다고 하던디 여기서 살려고 하는 건감? 저는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산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었죠. 분명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알게 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말했죠. 여보, 어떡하죠? 첫째가 우리가 남긴 재산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았네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줘요. 하지만 역시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말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의 뜻은 분명 아들에게 참뜻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 역시나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뭘 말이냐?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산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가격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도요. 우연히 어머니의 아버지 등기부 등본을 뗐다가 알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네 아버지와 나의 재산이야. 너의 재산이 아니란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는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걸 참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셨던데 그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하셨으면 지금 엄청나게 불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인데 뭐라고요? 그럼 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그렇단다. 네 아버지는 너가 스스로 성공하길 바라셨어. 너가 지금 하는 일도 잘 될 텐데 더 무슨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어머님, 사실 이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조금 도움을 청하고자 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릴 것만 같았죠. 당장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만 같았죠. 그럼 그 사업을 정리하거라. 어차피 지금 돈을 주어서 간단히 해결되는 거였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 분명 내가 지금 도와준다고 해도 나중엔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돈이 들 거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야말로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는 너를 부족함 없이 키웠잖니. 대학교 학비까지 대줬으면 내 역할은 다 한 거 아니니. 이제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해야지.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가거라. 저 아직 포기 안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뒤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질게 말한 것에 가슴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옳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올 사람이었죠. 당장이라면 어딘가 피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커졌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듣더니 적잖이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역시 딸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난 그렇게 큰 돈 별로 관심 없어. 지금도 충분해. 그리고 나나 오빠한테 이야기 안 한 거라면
다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오빠는 진짜 웃기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사업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마 거짓말일 거야. 엄마한테 동정심 얻으려고. 저는 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돈을 얻기 위해선 그런 거짓말은 하고도 남을 아이였죠. 제 아들이기에 제가 잘 알고 있었죠. 딸은 저를 위해 당분간 저희 집에서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죠. 딸은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한 뒤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나가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웬일이긴. 오빠가 엄마한테 계속 아버지가 남긴 유산 달라고 한다길래 얼마나 뻔뻔한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서 왔지. 까부는 건 여전하구나. 너도 그 땅이 얼만지 알고 왔구나. 알았으니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지.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같은 줄 알아? 난 오빠랑 달리 한 달마다 한 번씩 엄마 보러 와. 그게 자랑이냐?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는 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건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보태준 것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나 있지. 됐어. 너랑 말싸움할 시간 없어. 나와. 안 돼. 엄마한테 못 가. 그리고 그 돈도 가져갈 생각 절대 하지 마. 너가 뭔데 그래? 그 둘은 계속해서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했죠.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러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만들 하거라. 이렇게 싸우는 모습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라 하시겠다. 어머니, 제가 장남인데 당연히 재산을 먼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지금 저하고 이인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받으려고 지금까지 엄마 잘 돌보는 척 연기한 거야. 왜 엄마 돈 안 주는 걸 엄마 탓을 해? 오빠 인생은 오빠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어머니, 지금 얘도 어머니가 가진 땅 받으려고 연기하는 거 보이시죠? 뭐라고?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서 나랑 오빠랑 같은 취급을 해? 나는 엄마가 가진 돈 한 푼도 관심 없어. 아버지 제사 때도 바쁘다는 핑계 대고 한 번도 안 온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진짜 뻔뻔하다. 그렇게 잘났으면 너는 왜 어머니 모시고 안 살아? 너나 나나 똑같아. 바른 척 하지 마. 너도 솔직히 말해. 어머니 돈 가지고 싶다고. 그게 차라리 낫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됐어. 너랑 나랑 싸울 때가 아니야. 너도 빨리 어머니 설득해봐. 그래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니깐. 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팔짱을 끼며 아들을 노려보았죠.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미리 재산을 분배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시죠? 저 경영학과 나온 거. 제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게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제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만히 있던 며느리도 가세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재산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이뻐하시는 저희 애들 학원비도 겨우 되는 마당인데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아, 왜 이렇게 변한 거니? 난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너는 이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아이잖니. 제발 내 뜻을 좀 알아주렴. 저는 지금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려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원망하면서 살길 바라세요? 지금 거절하시면 저는 평생 어머니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몸에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당장 가. 경찰 부르기 전에. 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에게 와서 부축을 해줬습니다. 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몰아붙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마디 하고선 돌아가더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저를 위한 일인지를요. 조만간 또 올게요. 다음번에도 마음 안 바꾸시면 저희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가고 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아들은 왜 저렇게 변하게 된 건지 또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었죠. 왜 남편이 그 돈에 대해 장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 것만 같았죠. 하지만 딸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더군요. 엄마 타산이야. 괜찮아. 오빠가 말만 저런 거지. 진심은 아닐 거야.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은 일을 쉬고 저희 곁에 머물면서 저를 다독여 주었죠. 저는 아들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엄마, 혹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어디다가 쓰긴 쓸 거야? 아니, 나에게 저 돈은 재앙이나 마찬가지란다. 저 돈만 없었다면 네 오빠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그럼 간단하네. 그 돈을 없애면 되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없애라니. 저 큰 돈을 어떻게 없애라는 거야. 그거야 방법은 많지. 엄마가 쓸 게 아니라면 기부하면 되잖아. 어디든 마을에 기부해도 되고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기부해도 되고 그것도 싫으면 불쌍한 아이들에게 기부해도 되니깐.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짐 같은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었죠. 생각해보면 그 땅과 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다 욕심이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딸의 도움으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딸은 기부할 곳들을 여러 군데 알려주었고 그 일을 도와줄 변호사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땅과 산을 팔아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니 상속 등기 후에 나라에 증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좋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에 돈으로 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반은 나라에 기부를 하고 반은 최대한 빨리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딸은 저를 위해 땅과 산을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빨리 팔기 위해 최대한 싼 가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금방 팔리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급매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뭔가 결심한 표정으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서는 다짜고짜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말하더군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게 뭐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서류에 적힌 내용은 제 재산을 아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저희에게 넘기고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나는 지금이 가장 편해.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나는 부모를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딸이 한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아들에게 내밀었죠. 읽어봐. 이게 뭐야? 뭔데 읽으라는 거야? 읽어보면 알아. 아들은 천천히 그 서류를 읽기 시작하더니 이내 믿지 못하는 얼굴로 서류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죠. 기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미 늦었어. 오빠 오기 전에 엄마랑 땅하고 산 다 정리해서 우리나라랑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기부했어.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아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방에 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찍었던 가족 사진들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엔 우리 가족이 행복한 얼굴로 논밭에서 찍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가족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은 그 사진을 보더니 더 슬프게 울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터벅터벅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마당을 쓸고 해가 뜨면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선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친한 이웃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노인정으로 가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딸이 저와 같이 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하지 않고 저와 평생 여기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강요할 순 없었죠. 딸은 여기서 차를 타고 직장을 다니며 끝나면 집에 와 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곤 함께 드라마를 보며 깔깔대며 웃죠. 그리고 이렇게 가끔 다른 분들의 사연을 같이 듣곤 합니다. 아들은 그 일이 있은 후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맨 바닥에 앉아 저를 보고 절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죠. 아직은 어색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은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제 남편의 산소에 같이 가기도 했죠. 딸과 아들의 사이는 아직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앙금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마저도 금방 해결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은 그런 것이니까요. 가끔 딸은 저에게 그 많은 재산이 아깝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괜찮아. 그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나 마찬가지였어. 물론 돈은 누군가에겐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필요한 사람한테나 그런 거란다. 나에겐 그렇게 큰 돈이 필요가 없었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란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활짝 웃더군요. 오글거리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면서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딸과 겨울 준비를 하고 있죠. 이곳은 겨울에 매우 춥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 갈 때까지는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과연 잘한 걸까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나쁜 일 없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늘 행복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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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